기자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새벽, 제게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 몇 개. 그러나 그 안엔 무언가 있었습니다. 눌리지 않는 엘리베이터 버튼, 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층.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프놈펜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이 외면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리버 스콧입니다. 런던 본사에서 28년째 탐사 보도를 하고 있죠. 금융사기, 인신매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를 쫓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40살이 쉬녀덜비 됐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현장에 들어가야 글이 산다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취재 노트엔 숫자보다 냄새와 소리를 먼저 적는 편이거든요. 유리 커튼월에 비친 제 얼굴보다 로비를 스치는 청년의 손목 떨림에 먼저 시선이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새벽 4시 반 휴대폰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메일 한 통이었죠. 제목은 이랬어요. 리딩방 업체 잠입 중 제발 도와달라. 본문을 열자 문장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총이 보였다 29층 한국인 피해자 명단 중국어 대본. 단어 하나하나가 심장을 두드렸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메일 끝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커피를 끓였어요. 이런 메일은 보통 두 가지예요. 거짓말이거나 목숨을 건 진실이거나. 사흘 뒤 약속 장소는 프놈펜 외곽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플라스틱 테이블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제보자는 A라고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손가락으로 USB를 2번 튕긴 뒤 테이블 저편으로 밀어줬습니다. 제가 손에 쥐는 순간 미지근한 천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 안에 있었나요? 네. 돈 되는 일이라고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컵을 돌렸어요. 떨림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증언자의 과거를 파는 건 제 일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그가 쥐어준 증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폴더 5개가 떴어요.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송금분 단위 타임라인, 그리고 중국어 대본 원문과 조선족 교정본이 폴더별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정리가 너무 깔끔했거든요. 이건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공장처럼 돌아가는. 한 파일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붙만 하면 100명이 떠드는 방이 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짜 군중, 가짜 권위, 가짜 신뢰. 그 뒤에 진짜 돈이 움직이고 진짜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프놈펜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그중 어딘가에 A가 말한 29층이 있겠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항공권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런던발 프놈펜행 편도 티켓.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A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복붙만 하면 100명이 떠드는 방이 됩니다. 그 문장이 제 안에서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에 섰어요. 한국의 제보자가 목숨값이 될지도 모를 증거를 쥐어줬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불의 앞에서 먼저 손을 듭니다.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이 USB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뻗어 있는지. 저는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예비 배터리, 그리고 이 USB 하나. 무게는 몇 그램도 안 되지만 손에 쥔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이건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였고, 누군가의 고백이었고,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배신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는 이틀 뒤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파일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름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탐사보도는 결국 사람을 쓰는 일이니까요. 숫자가 아니라 냄새와 소리와 떨림을 기록하는 일이니까요. 프놈펜 도심은 생각보다 반짝였습니다. 조고층 유리 커튼월이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빛났어요.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보는 순간 목이 뒤로 젖혀질 만큼 높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로비로 들어서자 천장 조도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CCTV 렌즈가 사람의 눈동자부터 기록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도 지금쯤 어딘가 서버에 저장되고 있겠죠.
복도를 걷는데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억양이었어요. 배달 왔어요. 팀장님, 오늘 외출이요? 엘리베이터 앞에 간식 봉투를 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어요. 배달원처럼 보였는지 아니면 외국인이라 신경 쓰지 않았는지 엘리베이터 안은 비좁았고 버튼 패널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29층 버튼을 눌렀어요.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도 마찬가지였죠. 옆에 있던 관리인이 제 손을 살짝 가로막았습니다. 그 층은 아닙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목젖을 삼키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관리인은 4층 버튼을 대신 눌러줬죠.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손목시계를 보는 척하며 그의 표정을 훔쳐봤어요. 긴장, 경계, 그리고 아주 미세한 두려움. 29층은 분명 존재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4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먼저 밀려왔어요. 키보드 연타 소리, 헤드셋 착신음, 텔레그램 알림, 합창처럼 뒤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모두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 칸막이 앞을 지나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아침 브리핑 갑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그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타겟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중년층 집중. 외국인 매수세 강함. 이거 메인 멘트로 밀어요. 네, 팀장님. 대답이 여러 개 겹쳐 들렸어요. 저는 칸막이 모서리에 기대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USB에 있던 문장들이 떠올랐어요. 외국인 매수세 강함 대본 17쪽 3항.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본 파일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을 때 등에 땀이 흥건했어요.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리 커튼홀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4층 리딩방 운영, 한국어 사용, 브리핑 시스템 확인,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29층 접근 불가, 카드키 필요 추정, 한국 취재진이 보내온 제보, A가 건넨 USB, 그리고 제가 방금 목격한 현장. 세 개의 시선이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닫혀있던 층의 존재가 이제 열린 기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를 훑고 지나갔죠. 휴대폰을 꺼내 A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4층 확인했습니다. 29층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놓고 다시 건물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 문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문, 열쇠를 가진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저는 카메라를 꺼내 건물 외관을 몇 장 찍었어요. 렌즈 너머로 29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배달원, 직원, 방문객 모두 4층 이하로만 움직였어요. 29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거기에 A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29층은 왕국입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손가락을 깍지 꼈어요. 왕국, 그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4층에서 만들어진 대본이 29층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건물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었어요. 사람을 갈아 넣어 돈을 뽑아내는. 이틀 뒤 저는 다시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배달 음식 상자를 들고 갔어요. 로비 경비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4층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어요.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야 했거든요. 복도를 지나 화장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서 음식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복도 끝 비상구 문을 살짝 열었어요. 계단참에서 숨을 고르며 4층 사무실 쪽을 내려다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책상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것들이 중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20대, 30대쯤 되어 보이는 휴대폰들이 트레이에 꽂혀 있었어요. 화면마다 텔레그램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노트북을 보며 문장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하나씩 집어들며 붙여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복사 붙여넣기, 다음 폰, 복사 붙여넣기, 다음 폰. 동일한 문장이 7초 간격으로 여러 대화방에 터져 나갔습니다.
오늘 코스는 외국인 매수세 강함. 그 문장 아래로 다른 계정들이 즉시 반응했어요. 와, 역시 전문가. 저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맞장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저 계정들도 전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한 명이 100명처럼 보이는 기술. 군중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계단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이번엔 다른 책상이 보였습니다. 모니터에 텔레그램 대화창이 떠 있었어요. 애널리스트 이주영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종목 진단을 요청했어요. 선생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2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단기 조정 후 반등 예상, 외국인 수급 유입 포착. 문장은 깔끔했어요. 오탈자 하나 없이. 그리고 그 문장이 그대로 복사돼 다른 방 10개로 퍼져나갔습니다. 애널리스트 이주영은 한 명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이었습니다. 아니, 수십 개의 계정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손을 최대한 고정하며 트레이 위 휴대폰들, 모니터 화면, 복사 붙여넣기 하는 손동작. 렌즈가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증거였으니까요. 한 책상 서랍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USB를 꺼내 꽂았어요. 폴더가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CSV 파일이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겟 50대 퇴직금 1차, 타겟 60대 손주학자금 2차. 저는 이를 꽉 물었어요. 직원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가 펼쳐졌어요. 전화번호, 나이, 최근 키워드 0103땡땡땡땡땡땡땡 78세. 최근 키워드 퇴직금, 손주학자금, 건강보험. 한 줄 한 줄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 그런데 여기선 주문표였어요. 물건 목록처럼 정렬돼 있었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드셋 너머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추천 종목 안내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친절했어요. 할아버지를 대하는 손자처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네, 고객님.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요. 오늘 안에 들어가시면 대본이었습니다. USB에 있던 그 문장 그대로.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길 건너 카페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 동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트레이 위 휴대폰들이 깜빡였어요. 한 명이 100명이 되는 기술. 가짜 군중, 가짜 권위, 가짜 신뢰. 그 뒤에 진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활이 숫자로 정렬된.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CSV 페일 태겟 분류. 나의 키워드, 전화번호. 개인정보 대량 보유 확인.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가짜 군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탐사보도가 미디어 백신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저는 휴대폰을 들고 런던 본사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1차 촬영 완료. 시스템 구조 확인. 29층 접근 준비 중. 답장은 빨랐습니다. 조심하세요. 필요하면 즉시 철수하세요. 저는 화면을 끄고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심은 하겠지만 철수는 아직 아니었어요. 29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A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문자 한 줄이었죠. 내일 오전 10시. 같은 카페.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A 목소리엔 늘 떨림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그게 더 심할 것 같았어요. 약속 시간에 카페로 갔습니다. A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손은 테이블 아래 숨긴 채였습니다. 저는 마주 앉았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외출표라는 게 있었어요. 외출표요? 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하급만 받았죠. 저 같은 사람들이요. 그는 손가락으로 컵을 돌렸어요. 물결이 일었습니다. 카드키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엘리베이터 층수가 막혀 있거든요. 제 카드론 4층까지만 갔어요. 위층 사람들은 다른 카드를 썼죠.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A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숙소 복된 회색 담요가 쌓여 있었어요. 일회용 컵라면 상자도요. 다들 새벽 2시 반에야 눈을 붙였어요. 그리고 6시면 다시 일어났죠. 하루 4시간? 그것도 잘 자면이요. A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밑이 검었어요. 실적표에 빨간 줄 그어지면 끝이에요. 교육실로 불려가거든요. 교육실이요? 네. 문 앞에만 서도 소리가 들려요. 찍! 하는 소리요. 그는 손목을 만졌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봤어요.
얇은 흉터가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기예요. 그거로 교육한다고 했어요. 실적 안 나오면, 말 안 들으면.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A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간부 한 명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신입 데려오는 사람한테요. 얼마짜리 물건 데려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물건이라고. 가격표 붙이듯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밀어줬습니다. 아이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외출표 받은 날 도망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나와요. 카드도 없고 외출표도 안 나오고 그냥 갇혀 있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적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라요, 올리버 씨. A가 제 눈을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목적으로 봐요.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USB를 드린 거예요. 한국이라면 이걸 제대로 쓸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A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9층 가시려면 조심하세요. 거긴 다른 층하고 달라요.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는 모자를 다시 눌러쓰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A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그가 살아나온 게 기적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외출표 통제 수단, 전기 충격기 폭력 도구, 사람 물건, 가격 책정. 문장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A 손목에 남은 흉터가 떠올랐어요. 한국은 사람을 목적으로 본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이 가치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회색지대까지 끌어안는 회복의 언어를 만든다. A도 피해자였습니다. 동시에 그 시스템의 일부였죠. 하지만 그는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증거를 넘겨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A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준 증거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몫을 다했으니까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29층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하는 것.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고 녹음기를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A 흉터를, A의 떨림을, A의 말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공항 주차장은 생각보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었고 세 번째 기둥 뒤편엔 아예 그림자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렌터카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8시 40분. A가 알려준 시간이 정확하다면 이제 곧 차가 올 겁니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방울이었다가 이내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와이퍼를 켰어요. 좌우로 움직이는 고문알 너머로 주차장 입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렌즈캡을 벗겼어요.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빗물에 젖어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때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차는 세 번째 기둥 옆에 멈춰 섰습니다. 정확히 A가 말한 자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렸습니다. 4명이었어요.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짐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였고 고개는 숙인 채였습니다. 승합차 조수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덩치가 컸습니다. 그는 네 사람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채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엔진 소리가 다시 살아났고 차는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너무 빨리 걸면 들킬 겁니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았어요. 주차장 조명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승합차가 출구를 빠져나갈 때 저는 세대 뒤에서 따라붙었어요.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차를 놓치면 끝이에요. 저는 핸들을 꽉 쥐고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는데 10분쯤 걸렸어요. 건물이 점점 낮아지고 가로등도 드물어졌습니다. 도로는 좁아졌고 포장이 거친 곳도 나왔어요. 차체가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어요. 너무 가까우면 안 됐습니다. 승합차의 후미등이 빗속에서 붉게 번졌어요. 마치 신호등처럼 깜빡이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40분쯤 달렸을 때 승합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저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헤드라이트를 껐어요. 승합차는 왼쪽 비포장 길로 꺾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재킷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카메라를 품에 안았어요. 걸어서 따라가야 했습니다. 비포장 길은 진흙투성이었어요.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승합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안했어요. 놓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길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위로 투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앞을 바라봤어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담장 위로 가시철 조망이 세 겹으로 감겨 있었어요. 그 너머로 슬라이딩 철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문 앞에 섰어요. 경적을 2번 울렸습니다. 짧게, 길게. 신호였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쇳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어요. 저는 목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다시 닫혔어요. 쇳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무겁게. 저는 자리를 옮겼어요. 담장을 따라 천천히 돌았습니다. 진흙 때문에 발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담장 모서리에서 멈춰 섰어요. 틈이 보였습니다. 나무 판자 2개 사이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였어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그 틈에 대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플래시는 꺼뒀어요. 어둠 속에서도 찍을 수 있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아니, 보였어요. 메인 스트리트처럼 곱게 뻗은 길이 있었습니다. 좌우로 건물이 늘어서 있었어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식당, 노래방, 마트, 병원.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아니, 왕국이라는 A의 표현이 맞았습니다. 밖과 단절된, 스스로 돌아가는 경비들이 보였어요. 20m 간격으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고 무정이를 들고 있었어요. 한 명이 무정이를 입에 댔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어요. 다른 경비도 똑같이 무정이를 들었습니다. 합창처럼 동시에 저는 숨을 참았어요. 이건 군대였습니다. 아니, 감옥이었어요. 한 건물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커튼 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책상이 줄지어 있었고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여러 대가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줌을 당겼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보였어요. 대시보드였습니다. 입금, 출금, 실시간 거래 내역. 숫자가 초 단위로 바뀌고 있었어요. 모니터 아래 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초점을 맞췄어요. 수갑이었습니다. 팔찌처럼 걸려 있었어요. 사용하지 않을 땐 장식처럼 보이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채울 수 있는. 저는 셔터를 계속 눌렀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품에 안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5m, 3m. 저는 숨을 멈췄어요. 경비가 담장 쪽을 비췄습니다. 불빛이 제 발치를 스쳤어요. 저는 나무에 등을 붙였습니다. 나무 껍질이 거칠었어요. 재킷을 뚫고 등을 찔렀습니다. 경비가 멈춰 섰어요. 무정이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크메르어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경계, 의심, 확인? 10초가 지났습니다. 아니, 10초처럼 느껴졌어요. 실제로는 30초쯤 됐을 겁니다. 경비가 돌아섰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추웠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를 떠났어요.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지늘길, 비포장도로, 그리고 렌터카. 차 안에 앉았을 때 옷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충분했어요. 철조망, 경비, 모니터, 수갑, 소문이 좌표가 됐습니다. 공포가 증거가 됐어요. 저는 시동을 걸고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탐사보도의 드론, 지도화, 증언 교차 검증. 이 모든 게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A의 USB, 한국 제보자의 용기, 그리고 이 카메라 속 사진. 모두가 하나로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C를 만난 건 프놈펜 외곽의 작은 병원에서였습니다. A가 연락처를 넘겨줬어요. 이 사람 꼭 만나보세요. 직접 뛰어내린 사람이에요. 문자엔 그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차를 몰았어요. 도심에서 40분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병원은 낡았어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입구 계단엔 금이 가 있었어요. 저는 리셉션에서 C의 병실 번호를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2층을 가리켰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난간이 흔들렸어요. 손을 떼고 싶었지만 떼면 중심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임사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들어가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뉴스였어요. 크메르어 뉴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부드럽게.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살쯤 돼 보였습니다. 왼쪽 눈에 거즈가 감겨 있었어요. 오른쪽 눈만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경계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올리버 스콧입니다. A가 소개해줬어요. 알아요. 앉으세요. C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앉았어요. 그와 저 사이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물컵 하나와 약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치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놈펜에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한국에서 빚이 좀 있었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숙식 제공에 비자도 회사가 다 해준다고요. 그의 손가락이 물컵을 더듬었어요. 저는 컵을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치는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공항에서 바로 채 탔어요. 번호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야 했는데 그냥 피곤해서 잤어요. 깨어보니 건물 아니었어요. 몇 층이었나요? 4층이요. 거기서 일했어요. 휴대폰 20개 놓고 텔레그램 방에 같은 말 반복하는 거요. 처음엔 그냥 마케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사기라는 걸 알았죠. 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가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침묵이었으니까요. 그만두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실로 끌려갔어요. 교육실에서 뭘 했나요? 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 붉은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모양이었어요. 화상 같았습니다. 전기 충격기요. 처음엔 겁만 주는 줄 알았는데 진짜 쓰더라고요. 손목에 대면 온몸이 굳어요. 말도 안 나오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치는 소매를 내리고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도망칠 생각만 했어요. 외출표가 안 나왔어요. 제 등급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창문밖에 없었어요. 4층 창문이요? 네. 높았죠? 근데 지금 안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전기 충격기 맞으면서 일하다가 언젠간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치는 눈을 감았습니다. 거즈 너머로 눈꺼풀이 떨렸어요. 새벽이었어요. 다들 잘 때. 창틀에 올라갔어요.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못 잡겠더라고요. 몇 번이나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먼지 냄새가 났어요. 길 냄새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제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숨을 길게 들이마셨어요. 딱 한 번, 그리고 뛰었어요. 착지는요? 발목이 비틀렸어요. 복숭아뼈 있잖아요. 거기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바닥 살도 찢어졌고요. 근데 폰은 놓지 않았어요. 주머니에 몰래 숨겨뒀던 폰이요. 지도 앱만 믿고 뛰었어요. 파란 점 하나. 그게 제 길이었어요. C가 눈을 떴습니다. 오른쪽 눈만 저를 봤어요. 뒷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총소리가 들렸어요. 세발리오? 차가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계속 뛰었어요. 발목이 아팠지만 멈추면 끝이니까요.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택시요? 한 기사님이 저 보고 소리쳤어요. 타! 그렇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피투성이었는데 그냥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뛰어들었어요. 문 닫히고 차가 출발하는 순간 울었어요. C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넸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왼쪽 눈 거즈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C는 거즈를 만졌어요. 각막이요. 부풀어 올랐대요. 전기 충격기 때문인지 뛰어내릴 때 부딪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의사 말론 시력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잘했다고 해야 할지 아무 말도 맞지 않았어요. C가 먼저 말했습니다. 올리버 씨, 이거 꼭 알려주세요. 한국 사람들한테요. 저처럼 속지 말라고요. 일자리 있다고, 돈 번다고 그런 말 믿지 말라고요. 꼭 전하겠습니다. C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명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거즈 아래로 흉터가 보였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남긴 메탈 냄새를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피해자 지원, 재활 네트워크.
너의 잘못이 아니다에서 출발하는 회복의 언어. C도 그 언어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건 잘못이 아니라 용기였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을 채웠어요. USB에 담긴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가 펼쳐졌어요.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한 줄씩. 2달간 피해자 129명, 피해액 33억. 저는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33억.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어요. 다른 시트를 열었습니다. 11개월 집계. 피해액 5세 4억. 합계 셀이 붉게 표시돼 있었어요. 마치 타오르는 것처럼.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5세 400억. 이 숫자 뒤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 한 명이요. 누군가의 평생 저축, 누군가의 노후 자금, 누군가의 꿈. 모두 숫자 하나로 압축돼 있었습니다. 비를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 제작진이 연결해줬습니다. 이분 꼭 인터뷰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피해 사례예요. 프로듀서의 목소리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께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빌딩, 아파트, 공장, 들판. 한국은 빨랐어요. 차도 사람도 모든 게.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갔을 시간이었죠. 노인 몇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동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B를 만나는 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78살 B였어요.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작았어요. 2인용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벽에 달린 시계만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B가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B는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테이블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은행 봉투였습니다. B가 봉투를 밀어주셨어요. 영수증이에요. 제가 보낸 돈.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수증이 빼곡했어요. 20장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금액도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더해지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천만 원 넣었어요. 평생 모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받았어요. B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내려놓고 B를 봤어요. 그분은 냉장고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냉장고 위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어요. 손주 사진이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주 학자금 보태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자도 못 갚아요.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한 달에 260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60만 원. 한 달에요. B는 계속 사진을 보고 계셨어요. 밥맛이 없어요. 먹어도 안 넘어가요. 손주 얼굴 보면 미안해서요. B 손이 테이블을 더듬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해도 될까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해요. 네?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 더 나오면 안 되니까요.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B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경위, 애널리스트라는 사람의 말을 왜 믿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놓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앱만 복구되면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세금만 내면 된다고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근데 앱은 안 열리고 사람들은 사라지고 B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넸어요. B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바보였어요. 이 나이에.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B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전문가처럼 말하더라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어쩌고 차트가 어쩌고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믿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B는 냉장고 위 사진을 다시 봤어요. 손주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다 날렸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B는 봉투를 도로 가져가셨어요. 영수증을 하나씩 만지셨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벤치엔 여전히 노인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지나쳤어요. 혹시 이분들도 B처럼 당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시트를 다시 열었어요. 129명. 그중 한 명이 B였습니다. 78세. 7천만 원 상실. 이자 월 260만 원.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 냉장고 위 손주 사진, 영수증 봉투, 떨리는 손. 저는 다른 파일도 열었습니다. 2차 피해 사례. 캐피탈, 사채로 넘어간 사람들. 앱만 복구되면 바로 갚을 수 있다는 마지막 자기 암시가 꺼진 사람들. 단톡방이 폭파된 후 이틀이 지나도 아바타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B 전화기 알람만 식사 시간을 울렸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빌딩 불빛, 자동차 헤드라이트, 거리에 넌 사인. 모두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B의 방엔 불이 꺼져 있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영수증을 만지고 계실 거예요. 한국의 공영방송은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담망을 열었어요. 노인복지관에선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의심하세요. 전문가라고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방어력을 끌어올리는 작업, 가정이 최후의 방파제가 되는 과정.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숫자는 울부짖는다. 오셉 살격이 아니라 오셉 살것계의 이야기다. 펜을 놓고 눈을 감았어요. B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 문장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런던 본사 편집실에서 최종본을 확인했어요. 5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A의 USB, 4층 현장 촬영, 철조망 도시 사진, C의 증언, B의 인터뷰.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졌어요.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작업이었어요, 올리버.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좋은 작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B가 영수증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방송은 한국에서 먼저 나갔습니다. KBS였어요. 저녁 9시 시사 프로그램. 시청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 부모님도 이런 거 하시는데 당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어요. 일제 단속 실시. 저는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프놈펜 현지 경찰이 건물 3곳을 급습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체포 인원 1,000명.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A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봤어요? 답장은 10분 후에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아침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다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놈펜 현지 언론이었어요. 한국 방송 과장보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저는 기사를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체포 인원은 과장됐다. 실제로는 200명 미만이다. 건물도 폐쇄되지 않았다. 일부 인원만 이동했을 뿐이다. 현지 관계자의 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미디어의 선정적 보도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예상했던 반박이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탐사 보도가 나가면 반박이 따라왔어요. 과장이다. 편집됐다. 일부만 사실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 A가 준 것, C가 증언한 것 모두 진짜였어요. 국제기구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인권감시기구였어요. 캄보디아 내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 단속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 집행 공백 발생 시 사업 모델을 바꾸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성명서를 출력했어요.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집행 공백, 사업 모델 변경, 이동 가능성. 저는 A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벨이 5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신변의 위협은 없고요. 아직은요. 근데 움직이고 있대요. 누가요? 정책이요. 텔레그램에서요. 제 손이 굳었습니다. A가 계속 말했어요. 메시지 돌고 있어요.
세금 내야 출금 가능. 오늘 못하면 내일 더 크게. 아직도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지만 듣고 나니 화가 났어요. 어디서 보내는 건지 추적할 수 있나요? 어려울 거예요. 텔레그램이잖아요. IP도 바꾸고 계정도 수시로 바꾸니까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네? 올리버 씨도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기댔어요. 총책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끈을 죄는 화법으로요. 오늘 못하면 내일 더 크게. 그 말을 듣는 B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영수증을 만지며 손주 사진을 보며 밥맛 없다고 중얼거리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A가 준 그 USB. 이미 모든 내용을 백업했지만 원본은 여전히 제 가방에 있었어요.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미지근한 천은 이미 사라졌어요. 하지만 무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어요.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밝아지면 사라진다. 빛을 켜는 일 오늘 한국이 했다. 펜을 놓고 문장을 읽었습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왕국이 정말 사라진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긴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보가 있었고 탐사가 있었고 통계가 모였고 행정이 움직였어요. 한국식 공공연합 플레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A는 USB를 넘겼고 저는 현장에 갔고 C는 증언했고 B는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방송사는 편집했고 정부는 단속했고 국제기구는 경고했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봤어요. 사람을 향해서요. 숫자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사람, 목적으로서의 인간. 한국이 기본값으로 삼는 그 가치가 회색지대에 선 사람까지 끌어안는 회복의 언어가 지금 여기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쓴맛이 혀를 감쌌어요. 한국은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어요. 제보자는 목숨을 걸고 USB를 내밀었고 탐사팀은 철조망 너머를 찍었고 피해자는 영수증을 꺼냈고 대통령은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한 축으로 맞물린 연합 플레이. 그게 오늘 제가 본 한국이었어요.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어요. 아니, 제 몫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어딘가에서 A는 여전히 조심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C는 병실에서 왼쪽 눈 거즈를 만지고 있을 거고요. B는 냉장고 위 손주 사진을 보며 저녁을 거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총책은 텔레그램 뒤에서 여전히 속삭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빛이 켜졌으니까요.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집니다.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은요. 오늘 한국이 켠 빛이 누군가에겐 길이 될 겁니다. A처럼 G처럼 그리고 아직 이름을 모르는 다음 사람에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방송은 끝났지만 기록은 남았어요.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통계가 아닌 이야기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현장의 냄새와 소리를 적는 것, 마지막 문장에 사람을 남기는 것,